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 기초 마스터하기입니다. 이번 시간은 컴퓨터를 시동하고 반드시 누르게 되는 윈도우 시작 버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를 시동한 후에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때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죠.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시작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윈도우 11의 경우는 고정된 앱들이 나오고 그 다음 맞춤 앱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정된 앱들은 한 화면에서 보여줄 수 없을 경우에는 마우스 스크롤 휠을 돌리게 되면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죠. 자, 그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아래쪽과 위쪽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보이지 않는 앱들은 모든 앱 버튼을 눌러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휠을 돌리게 되면 알파벳 순으로 해당 프로그램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일일이 넘기실 필요 없이 키보드를 이용을 해서 설치되어 있는 앱의 첫 번째 알파벳을 누르면 해당 알파벳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B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B를 누르게 되면 첫 글자가 B로 시작하는 앱들이 전부 보이게 되죠. 보메라는 앱이 제일 처음 보이게 됩니다. 자, 지금 상단을 보시게 되면 모두라고 되어 있죠. 자, 그 아래에 보시면 앱들, 설정, 웹 검색 한꺼번에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가장 많이 사용한 앱이 제일 위에 보이게 되고요. 나머지 앱들은 그 다음 알파벳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BL이라고 써볼게요. 자, 그러면 블렌더라는 프로그램이 보이게 되죠. 자, 이렇게 제일 첫 글자만 썼을 때 보이지 않는 앱들은 그 다음 알파벳을 이용을 해서 찾을 수 있고요. 모두가 아니고 앱을 누르시게 되면 B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앱들을 전부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 경우는 첫 글자뿐만이 아니고 프로그램 중간에 B라는 알파벳이 포함되어 있으면 전부 찾아주게 되죠. 그 다음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문서에 B가 포함되어 있는 파일도 전부 찾아주게 되겠고요. 웹에서 내가 B로 관련된 검색을 했을 경우 그 검색한 결과들도 전부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 설정이라고 있죠. 설정은 B가 포함되어 있는 설정 관련된 내용들도 전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폴더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폴더 중에 B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폴더를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도 마찬가지로 B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들은 전부 보여주게 되겠죠. 자, 그리고 관련된 내용도 전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치라든지 마지막 수정 날짜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바로 여기서 열어볼 수도 있죠. 자, 문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서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화살표를 내리시면 해당 문서가 보이게 되고요. 위치도 나오고 마지막 수정 날짜가 나오게 되고요. 그 파일의 종류가 무엇인지도 보여주게 되죠. 자, 그 다음 열기 하면 바로 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뒤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현재 날짜를 기준으로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나 또는 웹에서 추천하는 내용들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최근이라고 나오는데요. 제가 가장 최근에 사용한 앱들도 여기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최근에 이용한 문서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코파일럿 버튼이 보이죠. 자, 이 코파일럿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페이지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 물어볼 수가 있겠죠. 자, 컴퓨터에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음성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텍스트를 직접 입력을 할 수도 있죠. 자, 간단한 내용을 물어보도록 할까요? 자, 올해 서울에 벚꽃이 피는 시기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서울에 벚꽃이 피는 시기는?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제출합니다. 그러면 해당 내용을 알려주게 되겠죠. 자, 서울의 경우 4월 3일부터 피기 시작해서 4월 10일경에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벚꽃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도 알려주게 되죠. 이런 내용들을 따로 일일이 검색을 하려면 검색하기가 어렵고 제대로 된 결과를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코파일럿을 이용하면 내가 의도한 결과를 정확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윈도우를 사용할 때 검색 관련해서는 이 기능만큼 편리한 기능은 없습니다.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이 해당 내용도 들어볼 수가 있죠. 컴퓨터에 스피커가 연결이 되어 있을 경우 소리내어 읽기 버튼을 누르시면 올해 서울에서 벚꽃이 피는 시기를 예측하기 위해 기상청과 주요 기상 정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예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년 벚꽃 개화 시기 예보에 따르면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음성으로도 들을 수 있죠. 자, 일일이 읽지 않아도 스피커가 연결이 돼 있으면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가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사진이라든지 문서를 찾아야 되는데 위치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상단에 있는 검색 창에서 원하는 문서명을 쓰게 되면 간단하게 찾아줄 수가 있죠. 자, 레코드라고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서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레코딩 소스라고 해서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문서를 찾으실 때 일일이 폴더 열고 들어가지 마시고요.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고 바로 입력을 해서 간단하게 찾아주시면 좀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윈도우 설정과 관련해서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고 설정으로 들어가시는데요. 이렇게 설정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관련된 내용들을 또 좌측에서 찾아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셔야 되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설정과 관련해서 이용을 하실 경우에는 윈도우 시작 버튼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합니다. 그러면 설정과 관련한 모든 내용들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와 관련된 내용을 보실 때는 네트워크 연결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디스크에 관련된 내용은 디스크 관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작업 관리자라든지 시스템, 전원 옵션 이런 것들도 여기서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자주 쓰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는데요.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고 일일이 찾지 마시고요. 그럴 경우에는 바탕화면에 꺼내 놓으시면 되겠죠. 해당 앱을 클릭 드래그해서 바탕화면으로 꺼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가기가 나오게 되죠. 자, 이 바로가기는 엑셀을 실행할 수 있는 파일에 경로가 기록되어 있는 바로가기가 되겠습니다. 즉, 이 엑셀 바로가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있는 경로를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파일을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일은 필요 없으면 언제든지 휴지통에 버리셔도 해당 프로그램과는 아무 상관없이 바로가기만 버릴 수 있습니다. 해당 파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바로가기의 경우에는 이렇게 화살표가 여기에 보이게 되죠. 자주 쓰시는 앱들은 이렇게 바로가기를 미리 꺼내시면 해당 프로그램으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 C 드라이브 외에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드라이브도 바로가기를 해놨죠. 자, 보통 컴퓨터에 드라이브가 여러 개가 있을 경우 파일 탐색기 여시고 내 PC 누르신 다음 원하는 드라이브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거기서 원하는 폴더를 또 여시고 그 안에 또 폴더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또 그 폴더로 또 들어가야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굉장히 귀찮죠. 자, 이럴 경우에 드라이브에 바로가기를 할 경우 드라이브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 바깥으로 빼내시면 여기에 바로가기라고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바로가기를 생성할 수도 있고요. 해당 드라이브 안에 있는 폴더에 바로가기를 연결하실 경우 그 폴더를 마우스 우측 버튼으로 꺼내 놓으시면 또 바로가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파일도 마찬가지죠. 항상 자주 쓰는 문서가 있을 경우 그 문서를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해서 빼내시면 문서에도 바로가기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하시면 훨씬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잠시 자리를 비우실 경우에 다른 사람이 내 컴퓨터를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럴 경우에는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계정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잠금이라고 나오죠. 여기 있는 잠금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이 잠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잠기게 되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마우스로 클릭을 하더라도 B번을 눌러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 이를 보시고 오신 다음 여기에 B번을 그대로 쓰시면 바로 화면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전원 버튼이 여기에 있죠. 전원 버튼을 누르시면 절전 모드라든지 시스템 종료, 다시 시작이 있습니다. 자, 절전의 경우와 계정에 있는 잠금 기능은 약간 다르죠. 자, 잠금 기능은 컴퓨터의 모든 기능이 그대로 작동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 전원 버튼을 눌렀을 때 절전은 절전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최소 전력만 이용하게 되는 거죠. 자, 컴퓨터를 끄지 않고 장시간 놔두실 경우에는 절전 모드로 돌려주시면 전기를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절약해서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컴퓨터에도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종료와 다시 시작이 있죠. 여기서 컴퓨터를 종료하거나 다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컴퓨터를 종료하거나 다시 시작을 할 때는 작업하던 것들은 전부 저장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시작 창이 열리게 되면 여기에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시작 설정이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여길 들어가시면 시작 페이지에 여러 가지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 많이 사용하는 앱 표시를 꺼놓았죠. 자, 이걸 켜시게 되면 자주 사용하고 많이 사용하는 앱들은 시작 버튼을 누르면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작 메뉴라든지 점프 목록 및 파일 탐색기에서 최근의 연 항목 표시에 켬을 해주시게 되면 시작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최근 항목이 나오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게 싫으실 경우에는 최근 연 항목 표시를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윈도우 시작 버튼의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윈도우를 시동한 후에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니까 꼭 익혀두도록 하세요. 윈도우 11에는 윈도우 11에서만 할 수 있는 편리하고 놀라운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만의 편리한 기능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탐색기 창에 미리 보기 정보가 되겠습니다. 파일 탐색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측 부분에 내가 선택한 파일이나 폴더 또는 드라이브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바탕화면을 누르게 되면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이나 폴더의 항목 수가 나오게 되고요. 드라이브를 선택하시게 되면 드라이브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되죠. 자, 지금 C 드라이브를 선택을 했는데요. C 드라이브는 로컬 디스크고 35%가 사용되고 있고 사용 가능한 공간과 전체 크기, 파일 시스템을 전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바로 속성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폴더를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폴더에 사진과 영상이 들어있는데요. 사진을 선택하게 되면 해당 사진의 포맷 유형과 크기라든지 위치, 수정 날짜, 사진 크기, 어떤 카메라로 찍었는지, 카메라 모델, 노출이라든지 초점 거리까지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죠. 사진에 대한 정보를 완벽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영상을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영상에 대한 정보도 전부 확인이 가능하죠. 유형과 크기, 위치, 날짜라든지 영상의 크기까지 전부 확인이 가능하고요. 프레임 속도까지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파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실 경우 파일을 열어보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파일 탐색기 창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것은 파일 탐색기 창 우측 상단에 있는 세부 정보를 누르시면 나오게 됩니다. 세부 정보가 나오지 않으실 경우 여기 있는 세부 정보를 클릭해 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하단 작업 표시줄에 보시면 고정된 앱 아이콘과 실행하고 있는 앱 아이콘들이 보이게 되죠. 여기서 작업 표시줄에 있는 앱 아이콘들을 우측 클릭을 하게 되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주 방문한 페이지라든지 최근에 닫은 탭, 여기서 했던 작업들을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바로 해당 사이트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다른 브라우저도 동일하죠. 자, 브라우저들은 전부 마우스 우측 클릭하면 똑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되어 있는 앱들일 경우에는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면 최근 항목들을 전부 확인할 수가 있죠. 최근에 열었던 파일들은 일일이 폴더를 찾아 들어가지 않아도 그 앱을 실행만 시키고 작업 표시줄에 앱의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면 사용했던 항목들에서 바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파일 탐색기를 여시게 되면 다운로드, 문서, 사진, 음악, 동영상 폴더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파일 탐색기를 열지 않아도 파일 탐색기의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면 한 번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곳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다운로드 선택하시면 바로 다운로드 폴더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윈도우 11에는 음성 입력 기능이 있죠. 윈도우 H키를 눌러서 음성 입력기를 실행하게 되고요. 내가 말하는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서 저장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 마이크가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여기는 마이크 버튼 누르시고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텍스트로 전부 바꿔주게 됩니다. 이번 시간은 윈도우 11만의 유용한 기능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활용성이 매우 높으니까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간단하게 음성을 텍스트로 전환할 수가 있죠. 자, 이때 이렇게 문장이 나오면 중간에 마침표가 찍히지 않아요. 자, 여기 있는 설정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마침표, 쉼표 같은 문장 보호가 자동으로 추가가 되게 됩니다.
이거는 켜놓고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마이크는 마트나 다이소 또는 인터넷에서 몇천 원 정도의 핀 마이크를 구입하시면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고요. 컴퓨터에는 되도록이면 마이크가 붙어 있는 게 이용하시기가 굉장히 편리할 겁니다. 하나쯤은 구입해 두고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터치 키보드 기능인데요. 이 터치 키보드 버튼이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좌측에서 개인 설정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텍스트 입력이라고 있죠. 텍스트 입력 들어가시면 터치 키보드라고 있습니다. 이 터치 키보드에 들어가시면 아래쪽에 작업 표시줄에 터치 키보드 아이콘 표시라고 있죠. 자, 이걸 선택을 해주시면 작업 표시줄에 터치 키보드가 나오게 됩니다. 자, 터치 키보드를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터치해서 이용할 수 있는 키보드가 나오게 되겠죠. 자, 컴퓨터에 키보드가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키보드 입력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 터치 키보드를 이용할 수 있고요. 이 터치 키보드에도 음성 입력기가 붙어 있죠. 자, 이걸 누르시면 내가 원하는 문장을 음성으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키보드에서 이렇게 글씨를 바로 입력을 해도 되겠고요. 아니면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음성으로 입력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다시 키보드 버튼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우측 상단에 터치 키보드 설정 버튼 누르시면 필기 입력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글을 쓰듯이 직접 필기를 입력하면 그 필기 입력된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해서 입력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윈도우 11의 가장 놀라운 기능인 인공지능 AI 코파일럿 기능이죠. 이 코파일럿 버튼 누르시게 되면 인공지능 기능을 그대로 윈도우 11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라든지 그림을 그려달라고 한다든지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거나 문장을 써줄 수도 있죠. 현재 윈도우 10은 이용을 할 수 없고 윈도우 11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코파일럿은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화면 분할 기능이죠. 윈도우 11은 열려있는 창이나 앱을 잡고 상단으로 가져가게 되면 이렇게 화면을 분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어떤 걸 선택할지 나오죠. 자, 선택을 해주시면 그 부분이 이렇게 채워져서 나오게 됩니다. 화면을 전체적으로 이용을 할 때 창들을 정신없이 놓지 마시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서 놓으시면 아주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놓으실 경우는 이렇게 4분의 1 창으로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또 그 다음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또 그 다음 선택을 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아직까지 익스플로러만 이용이 가능한 그런 사이트들이 있고요. 또는 익스플로러가 꼭 필요한 그런 경우가 있죠. 자, 그런데 윈도우 11에 들어오면서 익스플로러 기능이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것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엣지를 일단 실행합니다. 그 다음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좌측에 보시게 되면 기본 브라우저라고 나오는데요. 이 기본 브라우저를 누르시게 되면 보이지 않던 익스플로러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익스플로러를 허용이 아니고요. 기본값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 다시 시작을 하면 익스플로러를 기본값으로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브라우저만 다시 시작하면 되겠죠. 자, 그 대신 되도록이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을 하시고 익스플로러를 이용하는 게 다 끝났으면 다시 원래대로 허용 상태로 돌려주시는 게 좋겠죠. 익스플로러는 보안이 전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하시고 익스플로러는 되도록이면 이용하지 않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윈도우 11만의 편리한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컴퓨터를 좀 더 편리하게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최근에 구글 크롬이 새롭게 업데이트되면서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글 크롬의 새로운 기능을 포함하여 편리한 기능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글 크롬으로 들어왔습니다. 우선 탭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페이지를 열었을 때 탭이 나오게 되죠. 그 탭 앞쪽에 보면 화살표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 탭 검색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내가 최근에 이용했던 탭들이 보이게 됩니다.
가끔 웹사이트를 검색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탭을 닫는 바람에 해당 사이트에 다시 접속하기 위해서 한참 찾고 하시는데요. 새로 생긴 최근에 닫은 탭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열린 탭과 최근에 닫은 탭을 한 번에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최근에 닫은 탭으로 바로 접속할 수 있겠죠? 최근에 닫은 탭 확인을 하고자 할 때는 이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간단하게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최근에 닫은 탭이 많을 경우에는 직접 검색에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지 않은 탭도 위에 있는 검색창에 입력을 하게 되면 관련된 탭들이 전부 나오게 되죠. 보이지 않던 탭들도 전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었던 탭 검색은 여기서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새 탭 버튼 옆에 보시면 크롬 표시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때 마우스를 얹고 잠시 기다리시면 이렇게 작은 창이 열리면서 현재 메모리 사용량이 보이게 되죠. 자, 여기에 탭을 몇 개를 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탭을 열었습니다. 자, 마우스를 위쪽에 얹어 볼게요. 그러면 메모리 사용량이 26.3메가죠? 자, 그 옆은 37.6메가, 그 옆은 26.3메가. 자, 이런 식으로 각 탭마다의 메모리 사용량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어느 한 탭에 들어가셔서 그 탭에서 원하는 사이트에 접속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해당 탭의 메모리 사용량이 97메가로 늘어났죠. 다른 탭은 그대로 20메가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메모리 사용량이 많은 탭들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이 탭은 메모리 사용량이 108메가가 되겠죠. 지금 접속한 이 두 페이지가 메모리 사용량이 거의 200메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웹 브라우저에서 차지하는 메모리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쓰지 않는 탭들은 닫아 주시는 게 좋겠죠. 컴퓨터를 느리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탭은 그때그때 닫아 주셔야 좀 더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네이버 같은 이런 메모리 사용량이 많은 사이트에 접속을 할 경우에는 그냥 열어놓지 마시고요. 쓰지 않을 때는 닫아주시는 게 좋겠죠.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형 포털이기 때문에 띄워야 할 컨텐츠도 많아서 메모리 사용량도 200메가 가까이나 되죠. 나머지 두 탭을 합친 것이 이 네이버 탭 하나의 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쓰지 않을 때는 닫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탭에 마우스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해당 사이트가 메모리 용량을 얼만큼 점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왔을 때 상단 탭 좌측에 보면 작은 아이콘이 보이게 되죠. 그 작은 아이콘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합니다. 그러면 현재 내가 연 탭 오른쪽에 새 탭을 열 수도 있고요. 이 사이트에서 나오는 음을 소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탭 외에 나머지 다른 탭을 전부 닫아줄 수도 있죠. 자, 이렇게 필요 없는 탭이 여러 개가 열렸을 경우에 해당 탭 아이콘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다른 탭 닫기 해주시게 되면 해당 탭만 놔두고 나머지 다른 탭은 전부 닫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원하는 페이지로 들어가거나 사이트를 열었을 때 똑같은 페이지를 또 하나를 생성을 해서 비교를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해당 주소를 복사해서 새로운 탭에 또 붙이고 하시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탭 아이콘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새 탭에서 보기 누르시게 되면 똑같은 탭이 하나 더 나오게 되죠. 그래서 동시에 같은 사이트를 열어놓고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주소 입력창에 보시면 못 보던 새로 생긴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은 사이트 정보 보기 버튼이 되겠습니다. 이 버튼은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만 뜨게 됩니다. 새로운 탭에서는 이 버튼이 나오지가 않죠. 구글 버튼만 보이는데요. 이렇게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주소 입력창 좌측에 보시면 이런 버튼이 나옵니다. 이걸 누르시게 되면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죠. 지금 현재 이 사이트는 안전하다고 하죠. 인터넷 이용하시다 보면 여러 군데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보안상 문제가 되는 사이트도 있을 수 있죠. 여기를 보시고 이 사이트가 안전한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연결은 안전합니다. 옆에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 세부 정보를 볼 수가 있죠. 이 연결은 안전하다고 하고 비밀번호나 신용카드 번호 등의 정보가
비공개 사이트로 이 사이트에 전송된다고 하죠. 자, 그리고 인증서 유효하다고 합니다. 이런 사이트들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증서를 받게 되는데요. 인증서 없이 운영되는 사이트도 있죠. 그런 사이트는 안정성을 보장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인증서가 없는 사이트는 되도록이면 접근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은 팝업 및 리디렉션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사이트 접속을 했는데 팝업 창이 막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싫으실 경우엔 여기는 팝업 기능을 꺼주도록 하세요. 그러면 해당 사이트에서 더 이상 팝업이 뜨지 않게 되겠죠. 자, 가끔 인터넷 서핑을 하시다 보면 어떤 사이트는 팝업이 4-5개씩 한꺼번에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팝업을 끄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인데요. 여길 들어갑니다. 자, 이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는 해당 사이트에 로그인을 할 때 광고 맞춤 설정을 위해서 사용자의 정보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때 쿠키와 사이트 데이터가 사용이 되게 되죠. 내가 검색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방문한 사이트 관련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웹브라우저에서 저장을 하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광고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런 게 싫으실 경우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를 원하는 곳에만 허용하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에 보시면 사이트 데이터 관리라고 나오죠? 지금 허용된 사이트가 8개라고 나옵니다. 허용된 사이트 8개에는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현재 IB96 사이트는 제공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음 구글 그 외에 몇 가지 사이트에 쿠키와 사이트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싫으실 경우에 여기 있는 휴지통을 눌러서 데이터를 삭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우측에 있는 점세개 버튼을 눌러서 저장 데이터를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상한 사이트에서 내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허용 안 함으로 전부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예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휴지통을 눌러서 지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워졌죠?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는 한 번씩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사이트 설정이 있습니다. 사이트 설정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탭에서 열린 해당 사이트의 사용 데이터와 권한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사용 데이터는 쿠키 2개를 사용하고 있죠. 자, IB96 사이트에서 내가 검색하거나 찾아봤던 기록들 관련해서 쿠키를 지금 2개를 저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거에 맞춰서 광고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게 싫으시면 데이터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IB96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권한들 중에서 허용하고 있거나 차단하고 있거나 또는 요청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정 사이트에서 내 카메라 또는 마이크를 허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트는 카메라와 마이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이트입니다. 그러면 왠지 불안하죠. 그런 것들은 전부 눌러서 차단을 해주시면 되겠죠.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악성 코드라든지 멀웨어나 바이러스 유입으로 내 개인정보가 흘러나가는 경우가 많죠. 자, 그 다음에 컴퓨터에 마이크나 카메라가 달려있을 경우 그걸 이용을 해서 내 개인적인 정보를 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전한 사이트가 아닌데 자주 들어가는 곳이 있다면 꼭 한번 여기 들어오셔서 어떤 권한이 허용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릅니다. 여기 보시면 새 탭과 새 창이 나오죠. 새로운 창과 새 탭을 여는 건데요. 그 아래에 보면 시크릿 창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아래쪽에 보시면 방문 기록이라고 나오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방문했던 사이트들의 기록들이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크롬이 열려 있으면 여기에 들어와서 내 방문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상단 방문 기록 누르시면 전부 확인할 수 있죠. 나만 쓰는 컴퓨터이면 모르겠지만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컴퓨터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죠. 내가 어디에 접속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전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럴 경우 새 시크릿 창을 이용을 하면 내가 검색하고 이용했던 흔적들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컴퓨터를 이용을 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새 시크릿 창을 이용하는 게 좋겠죠. 새 시크릿 창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크릿 모드로 크롬이 전환되게 되죠. 그리고 우측 상단에 시크릿 모드라고 뜨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검색하는 모든 것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전부 기록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사이트 데이터나 쿠키에서도 제외가 되겠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반드시 이 시크릿 모드를 이용해서 접속을 하도록 하세요. 자, 시크릿 모드 버튼 다시 눌러주시면 시크릿 창 닫기라고 나오죠? X 누릅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겠죠. 다시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릅니다. 이번에는 비밀번호 및 자동 완성 기능이죠. 자, 비밀번호 관리자로 들어갑니다. 컴퓨터에서 다양한 사이트에 접속하다 보면 로그인을 할 때 비밀번호나 계정이 꼭 필요하죠. 그럼 비밀번호나 계정을 기억하거나 어디에 적어 놓으시는데요. 이 비밀번호 관리자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버튼을 누르고 해당 사이트의 주소, 사용자 이름과 비번, 그 다음 메모에 사이트에 관련된 정보를 간단하게 써주시고 저장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비밀번호 관리자에 등록이 되게 되죠. 그러면 해당 사이트에 대한 비번이나 계정에 관련된 정보를 여기서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일일이 적어 놓거나 기억하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구글의 보안 수준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정보가 새나갈 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겠죠. 네이버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사용자 이름과 사이트명, 비번까지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비번을 바꿨을 경우에는 수정 버튼을 누르고 여기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가입한 사이트가 최소한 10개에서 많게는 20-30개씩은 다 될 텐데요.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시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방문 기록이 있죠. 앞서 본 브라우저 좌측 상단에 화살표를 눌렀을 때 나오는 최근에 닫은 탭 정보에 나오는 내용들을 방문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기록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접속했던 사이트들 전부 확인할 수 있죠. 누구나 구글 크롬만 열려 있으면 방문 기록에 들어와서 어디에 접속을 했는지 전부 확인을 할 수 있고 어떤 정보들을 봤는지도 전부 확인이 가능하죠. 접속한 날짜와 시간까지 전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혼자 쓰는 컴퓨터일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컴퓨터라든지 또는 외부 컴퓨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런 정보들이 남아있으면 누구나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삭제를 해주는 게 좋겠죠. 좌측에 있는 메뉴에서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를 눌러주시면 전체가 삭제가 되게 되고요. 내가 원하는 부분만 삭제를 하실 경우에는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상단에 보면 삭제라고 나오죠. 이 삭제 버튼을 누르면 동시에 삭제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남기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사용한 기록이 남는 것은 컴퓨터뿐만이 아니고 스마트폰으로 검색한 기록도 전부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죠. 그것은 동기화가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르고 다시 방문 기록 들어가시게 되면 내 기기라고 되어 있죠. 여기 있는 내 기기는 현재의 구글 계정과 동일한 구글 계정을 이용하는 기기들의 방문 기록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동일한 기기를 이용하게 되면 PC와 스마트폰, 인터넷 검색을 할 때 전부 연동해서 이용할 수 있고요. 이어서 검색을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계정을 쓰시는 분들은 같은 사용자가 이용하는 계정이라도 동일한 계정에만 이런 식으로 동기화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확대 축소 기능이 있죠. 자, 일단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르고요. 여기는 확대 축소 버튼을 누르면 현재 페이지를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경우 확대해서 이용하시면 좀 더 시원하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우측에 있는 버튼은 전체 화면 버튼이 되겠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탭이 아예 없어지고 전체 화면으로 나오게 되죠. 한 번에 전체를 볼 수 있어서 검색을 할 때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원래 화면으로 돌아갈 때는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전체 화면 닫기 하시면 원래 화면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은 번역 기능이 있죠. 해외 사이트의 경우에는 사이트 전체를 번역을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CNN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자, 이때 이 내용들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 여기서 번역 누릅니다. 그러면 감지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바꿔줄 수 있죠. 우리는 한국어로 바꿔야 되겠죠. 그 옆에 있는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요. 다른 언어 선택합니다. 그리고 언어 부분을 누르신 다음
한국어를 선택을 해주시고 번역 버튼 누르시면 페이지에 있는 내용 전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주게 됩니다. 자,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러시아, 다게스탄 지역의 반유대 폭동은 하마스에 대한 푸틴의 균형 잡힌 행동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라고 나오죠. 자, 요즘은 인공지능 발달로 번역 기능이 거의 완벽하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해외 뉴스 같은 것들을 보거나 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어색한 투로 번역이 되었었는데요. 이제는 읽으면서도 전혀 위화감 없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달했죠. 이렇게 번역기를 이용을 해서 해외 사이트도 간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찾기 기능인데요. 이 찾기 기능은 해당 페이지에서 내가 원하는 단어를 찾아주게 되죠.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 부분을 검색을 해보도록 할까요?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찾기 및 수정하기에 있는 찾기를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침체라고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검색을 해주죠. 아주 간편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개가 있을 경우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이동하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도구 더보기라고 있고요. 여기에 새롭게 성능 기능이 들어와 있죠. 성능으로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크롬 브라우저가 무거워서 잘 안 쓰시는 분도 많았고 크롬을 이용하면 속도가 느리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크롬도 지금 계속 개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능 부분에 보시면 메모리 절약 기능을 이용하면 좀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절약 모드를 사용하면 크롬이 비활성 탭에서 메모리를 확보한다고 하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탭들이 열려 있습니다. 자, 탭을 여러 개를 열어놨는데요.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탭은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이 설정 탭이 되고요. 나머지 탭들은 지금 이용하지 않고 있죠. 이렇게 비활성화된 탭에서 메모리를 확보하고 활성화된 탭에 더 많은 메모리를 할당함으로써 크롬을 좀 더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비활성 탭을 활성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다시 활성화된 탭으로 메모리가 할당되게 됩니다. 이 기능은 여기 있는 성능 버튼을 켜줬을 때만 이용할 수 있겠죠. 이거 반드시 켜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이런 메모리 절약 상태에서도 내가 따로 지정한 사이트는 항상 활성화된 상태로 유지를 하게 할 수 있죠. 이게 활성 상태 유지 기능인데요. 여기는 추가 버튼을 이용을 해서 활성화할 탭을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이용하지 않는 게 좋죠. 지금 이용하지 않는 탭인데 활성화가 될 이유는 없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항상 활성 상태 유지 기능은 이용하지 않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다시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 도구 들어가시면 작업 관리자라고 있죠. 작업 관리자로 들어갑니다. 이 작업 관리자는 여러분이 인터넷 이용할 때 한 번씩은 체크를 해보도록 하세요. 자, 여기서 메모리 사용량과 CPU 사용량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크롬 브라우저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백그라운드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백그라운드 작업 중에서 CPU나 메모리를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작업들이 있을 경우 해당 작업은 프로세스 종료 버튼으로 꺼주시는 게 좋겠죠.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그 해당 사이트에서 CPU를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트워크를 과다하게 이용하고 있거나 또는 메모리를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내 컴퓨터를 해킹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죠. 인터넷을 이용하시면서 다양한 사이트를 방문을 하실 경우는 한 번씩 작업 관리자에 들어오셔서 메모리 사용량, CPU, 네트워크 부분을 보시고 일정 기능이 과다하게 차지를 하고 있을 경우에 해당 기능을 프로세스 종료로 꺼주시도록 하고요. 해당 사이트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이용할 경우에도 그 사이트는 프로세스 종료로 꺼주시고 되도록이면 방문하지 않는 게 좋겠죠.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훨씬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구글 크롬 브라우저의 새로운 기능과 편리한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브라우저는 컴퓨터를 이용하시는 한은 항상 이용하는 앱이죠.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많이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컴퓨터 앞에 앉으시면 꼭 한 번씩은 접속하는 곳이 유튜브일 텐데요. 유용한 기능 몇 가지만 알고 계시면 훨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부분 모르고 이용하시는
컴퓨터에서 유튜브 이용 시의 편의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에서 유튜브로 들어오시게 되면 전체 영상이 나오게 되죠. 이 전체 영상은 상단 메뉴에 보시면 지금 전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카테고리별로 선택을 해서 원하는 영상을 찾거나 보시게 되는데요. 이때 마우스를 영상 썸네일에 얹게 되면 그 영상이 플레이가 되게 되죠. 자, 그 다음 그 영상 전체 길이와 현재 플레이되고 있는 시간을 보여주게 되죠. 자, 이때 마우스를 아래쪽 슬라이드에 얹게 되면 빨간색 동그라미 위치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영상을 꼭 플레이하지 않으셔도 이 빨간색 동그라미를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빠르게 찾을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때 프리뷰 영상 위쪽에 보시게 되면 음소거 해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본값은 음소거 해제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끄게 되면 자, 그때는 태그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운드도 들어볼 수가 있죠. 얼마 전에는 프리뷰에서 영상 확인을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영상을 확인할 수도 있고 사운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옆에 보시면 자막까지 볼 수 있죠. 꼭 해당 영상을 클릭해서 그 영상을 이렇게 플레이를 하지 않아도 프리뷰 상태에서 자막까지 켜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빠르게 해당 영상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프리뷰 상태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영상 아무 곳이나 이렇게 마우스를 얹으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이 경우 채널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기능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IB96 채널로 들어왔는데요. 자, 마우스를 얹더라도 플레이만 되고 있지 아래쪽에 슬라이드는 나오지가 않죠. 채널 안으로 들어와서는 앞서 그 방식대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 영상을 하나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채널에 들어왔을 때는 프리뷰 영상 위에 보면 나중에 볼 동영상이라는 버튼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유튜브 홈에서 영상들을 볼 경우는 상단에 음소거 버튼과 자막 버튼이 있지만 채널로 들어가게 되면 프리뷰 화면에 버튼이 바뀌죠. 나중에 볼 영상을 추가하는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나중에 볼 영상에 추가가 되게 되고요. 자, 이때 좌측 메뉴에 보시면 나라고 있는데요. 이 나를 누르시면 내가 본 영상 기록들도 확인할 수 있고 나중에 볼 영상에 추가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영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음은 소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실 텐데요.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로 가기 위해서 여기 마우스를 얹어서 슬라이드를 움직여서 직접 찾아서 가시죠. 자, 이때 간단하게 내가 원하는 위치로 움직일 수 있죠. 자, 키보드에 화살표를 이용을 하면 좌우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5초 앞으로 또는 5초 뒤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5초라고 동그라미 안에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화살표 좌우 키를 이용을 해서 5초 앞으로 5초 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0초도 이동이 가능한데요. 10초의 경우에는 키보드에서 J와 L 버튼을 이용을 해서 10초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L 버튼을 누르면 10초씩 이동이 되고요. 그 다음 J 버튼을 누르면 10초씩 뒤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편리한 곳으로 이동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이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를 100%로 가정하고 10% 단위로 90%까지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키보드 우측에 보시면 숫자 키패드가 보이죠? 자, 1부터 9까지를 이용을 해서 10%부터 90%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자, 1을 누르면 10%의 위치가 되고요. 2 누르면 20% 이런 식으로 계속 퍼센테지 숫자대로 움직일 수 있죠. 70, 80, 90%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언제든지 원하는 곳으로 바로 이동시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화살표 좌우 키 말고요. 화살표 상하 키를 이용을 해서 음량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화살표 위쪽 키를 누르시면 지금 퍼센테지가 35, 40%로 바뀌죠. 자, 음량 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화살표 아래쪽을 누르면 5%씩 음량이 줄게 되겠죠. 지금 음소거 상태이기 때문에 음량을 키우거나 줄여도 전혀 소리가 나지 않죠. 자, 그러면 음소거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소거 버튼은 키보드에 M을 누르면 켜거나 끌 수 있어요. M을 누르겠습니다. 자, 이거는
특정한 경우가 아니면 모든 번호로 이렇게 해서 소리를 켜거나 끌 수가 있습니다. 자, 소리를 켰을 때는 키보드의 상하 화살표를 이용해서 음량 조절이 되겠죠. SK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데요. 거기에 보태서 그 전화를 받는 자, 이렇게 음량 조절이 가능하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속도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속도 조절을 할 때 아래쪽에 있는 메뉴에 톱니바퀴 설정 누르시고요. 여기서 재생 속도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할 필요 없이 키보드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속도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키보드에 Shift 키 누르시고 우측 Shift 키 옆에 있는 꺽쇠 가로를 이용을 해서 속도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Shift를 누르고 우측 꺽쇠를 누르면 0.25 배속으로 속도가 계속 증가하게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2배까지 늘 수 있죠. 그 다음 Shift를 누르고 좌측 꺽쇠를 이용을 해서 0.25%씩 속도를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속도 조절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자막 보실 때는 어떻게 하죠? 여기는 자막 버튼 누르는데요. 이 자막도 키보드에 C를 눌러서 자막을 켜거나 끌 수가 있습니다. 자, 일일이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켜거나 끌 필요 없이 키보드 단축키로 간단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은 영상을 보시다가 보면 이 영상은 플레이한 상태에서 또 다른 영상을 검색하는 경우도 있죠. 자, 이럴 때도 단축키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소형 플레이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소형 플레이어를 직접 눌러서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도 단축키 I를 이용을 해서 작게 만들어 놓고 또 다른 것을 검색을 할 수가 있죠. 자, 다시 I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의외로 많이 활용할 수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영상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여기에 더보기라고 있죠. 더보기 누릅니다. 그러면 그 아래쪽에 스크립트 표시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스크립트 표시를 누르면 해당 영상의 음성을 이렇게 스크립트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대별로 플레이되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스크립트는 나오지 않은 부분, 지나간 부분도 우측에 있는 스크롤을 이용을 해서 바로 이동을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지금 플레이되는 곳이 아니고 더 앞쪽을 보거나 뒤쪽을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스크립트를 확인합니다. 자, 지금 음성 인식 기능 이쪽으로 옮기려고 해요. 그럴 때는 앞에 있는 시간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바로 해당 시간대로 이동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눌러볼까요? 이번에는 뒤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8분 29초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지금 8분 29초로 이동을 했죠. 자, 우리가 일일이 이렇게 마우스로 이동을 해도 되지만 스크립트만 보고도 간단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영상에서 지원을 할 경우에는 원하는 언어로 스크립트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유명한 강의 채널인 테드로 들어왔는데요. 자, 여기 테드에 있는 영상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서 여기에 또 스크립트를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스크립트 표시합니다. 그러면 우측에 스크립트가 나오죠. 영어로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스크립트의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언어로 미리 자막이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는 원래 언어 하나밖에는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 있는 설정에서 자막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설정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자막을 보시게 되면 사용 안함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걸 누르시고요. 여기서 영어로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보이지 않던 자동 번역이 생기게 되죠. 자, 자동 번역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어느 나라로 번역할지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되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로 번역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한국어 선택을 합니다. 자, 이제 한국어 자막으로 번역해서 볼 수가 있죠. 자, 이때 자막이 너무 작게 나와서 보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는 자막 크기를 키워줄 수 있습니다. 자, 키보드에서 백스페이스 키 옆에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이용을 해서 자막을 키우거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플레이를 한 다음 자막 조절을 해볼까요? 자, 플러스 누르면 커지고요. 마이너스 누르면 자막이 작아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자막 사이즈를 조절하면서 편리하게 감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기본적으로 텍스트는 이렇게 불투명 상태로 나와 있는데요. 이 불투명 상태도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키보드에서 영어로 O 입력하시면 이렇게 투명한 글씨나 불투명한 글씨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눈에 더 잘 띄어서 보기 좋은 곳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배경도 불투명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영어로 W가 되겠습니다. W를 눌러서 배경을 진하게 하거나 투명하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국내외 영상을 가리지 않고 시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이런 실시간 번역도 굉장히 결과물이 잘 나오게 됩니다. 언어의 장벽 때문에 해외에 좋은 영상들이 많이 있지만 보기가 어려웠죠. 이제 이 번역 기능을 이용해서 국내외 영상 가리지 않고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컴퓨터에서 유튜브를 이용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알아봤습니다. 보통 하루에 한두 번씩은 유튜브로 접속을 하실 텐데요.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연식이 오래된 컴퓨터뿐만이 아니고 최근 컴퓨터도 이용하시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느려지거나 어느 순간 갑자기 느려져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번 시간은 느려진 컴퓨터를 깜짝 놀랄 정도로 빠르게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단 작업 표시줄에서 파일 탐색기 눌러줍니다. 그 다음 좌측에서 내 PC 선택을 해주시면 우측에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하드디스크들이 보이게 되겠죠. 자, 저 같은 경우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USB 메모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헷갈리기 때문에 USB 메모리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드디스크만 보이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경우는 C 드라이브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요. C, D 이렇게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저같이 세 개나 그 이상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C라고 되어 있는 드라이브가 윈도우가 설치된 드라이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드라이브의 속도가 가장 중요하겠죠. 자, 컴퓨터를 시동하게 되면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OS를 컴퓨터가 전부 읽은 다음 그 OS를 메모리로 로드하게 됩니다. 즉, 이 C 드라이브가 느리면 부팅도 느려질 뿐더러 컴퓨터 자체의 속도도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C 드라이브는 되도록이면 최근 SSD나 M.2 방식을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일반적인 하드디스크의 경우에는 이런 모양의 하드디스크죠. 여러분들 컴퓨터에 이런 모양의 하드디스크가 설치되어 있으면 SSD나 M.2 방식으로 바꿔주시면 가장 확실한 속도 향상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SSD 방식의 하드디스크가 가격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런 SSD라든지 SSD 중에서도 M.2 방식 이용하게 되면 기존의 이런 물리적인 방식의 하드디스크에 비해서는 10배 이상은 빠른 속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제일 확실한 방법이 되겠죠. 지금 말씀드린 방법은 하드디스크를 물리적으로 교환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내 컴퓨터 그 자체에서 속도를 올려주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 저장 공간에 용량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일 탐색기 누르신 다음 좌측에서 내 PC 누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전체 용량 중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용량이 어느 정도인지 나오고 있죠. 되도록이면 전체 공간에서 70% 이상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유 공간이 있어야 이 공간에 임시 쓰기를 한다든지 템프 파일을 저장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남아있는 공간이 30% 이하가 되게 되면 컴퓨터의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전체 저장 공간 중에서 여유 공간을 항상 30%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저장 공간 상태에서 용량을 늘리는 방법을 보도록 할까요? 자, 저장 공간 자체를 늘릴 수는 없고 필요 없는 파일들을 삭제하고 지워서 용량을 확보하시면 되겠죠. 자,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설정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설정 실행하시게 되면 좌측에 시스템이라고 있죠? 시스템 누릅니다. 자, 그 다음 우측에서 저장소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내 컴퓨터의 저장 공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죠. 자, 그 다음 그 아래 보시면 설치된 앱이라고 있습니다. 설치된 앱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쓰지 않는 앱들은 전부 제거해 주도록 하세요. 컴퓨터를 이용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설치해 놓은 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앱들 중에서 필요 없는 앱들은 전부 지워주시는 거죠.
보통 2달 이상 쓰지 않으면 거의 쓰지 않는다고 봐야죠. 그런 앱들은 전부 제거해 주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컴퓨터를 이용을 하실 때 금융기관이라든지 관공서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보안 프로그램들이 자동으로 설치가 되게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 지금 EISP 2.0이라고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보안 프로그램이죠. 이런 보안 프로그램들이 컴퓨터 속도를 느리게 해주는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안 프로그램들은 여러 가지 많죠. 금융기관이나 관공서들마다 전부 설치되는 보안 프로그램들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하실 경우에는 우측에 가시면 제거 버튼이 있죠. 자, 여기서 제거를 해주셔도 되겠고요. 어차피 나중에 관공서나 금융기관을 들어가면 다시 또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귀찮아요. 그럴 때는 그런 보안 프로그램들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설치할 필요가 없죠. 윈도우 시작 버튼, 마우스 우측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작업 관리자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 좌측에서 시작 앱을 누릅니다. 그러면 내 컴퓨터가 시동이 될 때 자동으로 로드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전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보안 프로그램이나 필요 없는 것들은 전부 꺼주는 거죠. 우측에서 시작 시 영향을 클릭을 해주시면 시작할 때 영향이 높은 프로그램부터 차례대로 나오게 되는데요. 자, 거기서 필요 없으면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 해당 앱의 마우스 우측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사용 안함이라고 나오게 되죠. 자, 사용 안함을 주게 되면 이렇게 사용 안함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따로 실행하지 않는 이상 이 앱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컴퓨터가 해야 하는 일들을 줄여주게 되겠죠. 자, 그러면 보안 프로그램 실행이 안 되면 그런 금융기관 같은 곳에는 접속 못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데요. 상관없습니다. 금융기관에 접속이 되게 되면 해당 앱이 다시 자동으로 실행이 되게 됩니다. 또 설치할 필요가 없죠. 자, 그때는 실행이 되겠지만 컴퓨터가 다시 재시동이 되면 시작 앱에서 시동할 때 사용 안함으로 해놨기 때문에 시동 안 한 상태가 되겠죠. 필요할 경우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실행하게 되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 그 외에도 필요 없는 앱들은 시동할 때 전부 꺼주도록 하세요. 자,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어도비 같은 것들은 잘 아시죠? 이런 앱들도 사용 안함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어도비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실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쓰지 않는 것들은 사용 안함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시작 시 영향이 높은 그런 앱들이 실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동도 빨라질 뿐더러 컴퓨터 이용을 할 때도 속도가 훨씬 빨라지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작 앱을 쭉 보시고요. 이용하지 않는 것들은 전부 사용 안함으로 바꿔주세요. 마이크로소프트 팀스나 마이크로소프트 투두 이런 것도 이용을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꺼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 HWP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 트레이라고 이 앱이 항상 시동될 때 자동으로 업로드 되는데요. 이것도 컴퓨터에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앱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용 안함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 시작 앱에서 사용 중지를 하면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불안해요. 그럴 때는 간단하게 검색을 해보시면 되죠. 자, 지금 AGC Invoker Utility 이걸 검사해 볼 거예요. 자, 네이버에서 그대로 써주시면 거의가 답이 나옵니다. 자, 그대로 입력했죠? 엔터 칩니다. 그러면 AGC Invoker Utility란 무엇입니까? 라고 나오게 되죠. 자, 여기에 보시면 설명이 나오죠. 어도비 앱이네요. 윈도우 OS에서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죠. 그러면 이런 앱들도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 사용 안함 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이런 오디오와 관련된 것을 사용 안함으로 하게 되면 오디오를 이용할 수 없으니까 이런 거는 켜놓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궁금한 것은 네이버에서 간단하게 검색해서 찾아보시고요. 필요 없는 것들은 전부 사용 안함으로 바꿔주도록 하세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이렇게 잡아주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설정으로 들어갈게요. 자, 설정 칩니다. 자, 그리고 앱 들어가세요. 그러면 설치된 앱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서 필요 없는 앱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지워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지워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방금 전과 같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면 지워도 되는지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필요 없는 앱들 전부 지우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융 관련 보안 프로그램도 전부 지우시면 되겠지만 나중에 또 들어가실 때 또 설치가 되면 귀찮으니까 앞서 보신 것처럼 시작 앱에서 사용 안 함으로 두시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다시 또 설정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좌측에 블루투스 및 장치라고 있죠. 여기 들어가세요. 그러면 블루투스가 기본적으로 켜 있을 텐데요. 이 블루투스 검색하는데도 자원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블루투스를 특별히 이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꺼놓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필요하실 경우 설정에 와서 켜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벌써 지금 키니까 제 마우스 커서가 끊기는 움직임이 나왔죠? 이 블루투스가 자원을 의외로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으시면 끄고 이용을 하셔야 되겠어요. 특히 노트북 같은 경우 지금 바로 쓸 일이 아니라면 꺼놓고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설정에서 좌측 아래로 내려가면 윈도우 업데이트라고 있죠. 이 업데이트에 들어가서 현재 업데이트를 확인을 해주도록 하세요. 업데이트 확인하시면 최근 업데이트가 있는지 확인이 되게 되겠죠. 이 윈도우는 계속 문제가 생기면 업데이트를 통해서 보완을 하기 때문에 최신 업데이트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좀 더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설정에서 또 시스템 누르시고요. 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현재 거의 대다수 분들이 균형 잡힌 또는 전원 효율성 둘 중에 하나로 잡혀 있을 거예요. 자, 이것을 최고 성능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내 컴퓨터의 성능을 최대한 올려주게 되겠죠. 물론 그 경우 전원을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그리고 팬 소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 컴퓨터의 성능을 최대한 뽑아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전원 효율성과 최고의 성능은 속도 차이를 많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신형 컴퓨터는 모르겠지만 오래된 컴퓨터일수록 최고의 성능을 놓으시면 속도 차이를 많이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파일 탐색기 들어가셔서 내 PC 누르신 다음 OS가 설치되어 있는 C 드라이브의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요.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도구로 들어가세요. 자, 여기서 드라이브에 파일 시스템 오류가 있는지 검사한다고 하죠. C 드라이브는 되도록이면 검사를 한 번씩 해주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 드라이브를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나오죠. 자, 만약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복구를 해주게 되니까 혹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자동 복구가 되기 때문에 오래된 시스템일수록 검사를 해주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드라이브 최적화 및 조각 모음이죠. 자, 이 조각 모음은 예전 HDD 저장 장치를 이용하시는 분만 사용하시고요. SSD를 이용하시는 분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세요. 이런 예전 방식의 HDD 저장 장치는 레코드판처럼 물리적으로 정보를 전부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각 모음을 해주게 되면 필요한 파일들을 한 군데로 모아줘서 좀 더 빨라지게 되겠지만 SSD의 경우에는 전기 신호로 저장을 하죠. 이런 M.2 방식 SSD라든지 이런 사각형 모양의 SSD들은 전부 전기 신호로 칩에다가 기록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드라이브 최적화 조각 모음을 하게 되면 수명을 많이 줄이게 됩니다. 여러분 저장 장치가 이런 종류라면 조각 모음은 하지 않도록 하세요. HDD 예전 방식의 저장 장치만 이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 하드디스크가 SSD인지 예전 방식의 HDD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은 여기는 최적화를 눌러주시면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드라이브의 종류를 보여주죠. 지금 SSD라고 나오고 이것도 SSD라고 나오죠. 지금 중간에 있는 것만 일반 하드디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확인 0% 조각남이라고 나오죠. 자, 만약 여러분이 이런 예전 방식 하드디스크라면 여기에 조각남이라고 나와 있으면 해당 하드디스크를 선택하고 최적화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SSD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하드디스크에 따라서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을 하시거나 또는 외부에서 데이터를 USB 메모리로 이동을 많이 하실 경우에는 외부에서 악성 코드가 묻어 들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악성 코드야말로 내 컴퓨터를 느리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런 악성 코드들을 없애주는 멀웨어 제로라는 걸 이용을 해서 악성 코드를 제거하시면 여러분 컴퓨터가 악성 코드로 인해서 속도가 느려졌을 경우에는 놀라운 속도 향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멀웨어 제로는 네이버의 보안 카페에서 개인들이 만들어서 배포하는 앱인데요. 멀웨어와 관련된 악성 코드 제거 도구 중에서는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앱들과도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고요. 가장 신뢰성 있고 안전한 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심하고 설치해서 이용하셔도 되겠어요. 자, 여기서 무료 내려받기 누르시고요. 자, 0 되면 파일을 내려받고 있다고 하죠. 자, 이렇게 다운을 받았죠? 압축된 파일로 다운로드 받게 되고요. 그걸 풀어주시고 폴더를 열어주시게 되면 사용 전 읽어달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사용 방법 나오죠. 멀웨어 제로 폴더 내에 존재하는 스타트 파일을 실행하라고 하죠. 자, 이 내용대로만 실행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볼까요? 자, 스타트 실행합니다. 자, 이때 이렇게 차단을 할 건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추가 정보 누르시고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실행 권한 없다고 나오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라고 하죠? 자, 엔터 치시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른 다음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도구 초기화가 되게 되고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멀웨어를 검색해서 지워주게 됩니다. 물론 시간은 조금 걸립니다. 하지만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멀웨어는 확실하게 제거를 해주게 되고요. 이 멀웨어 제로는 업데이트가 굉장히 빠르고 최신 업데이트가 자주 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해주셔도 여러분 컴퓨터를 좀 더 빠르고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관리하실 필요 없이 한 달에 한 번 정도씩만 이런 식으로 관리해 주셔도 항상 새 컴퓨터 같이 이용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컴퓨터도 꼭 체크해 보시고 새 것처럼 빠르게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